1998년 스타벅스보다 먼저 국산 1호 에스프레소라는 깃발을 꽂은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할리스 커피. 그런데 지금 강남역을 지나면 유난히 조용합니다. 왜일까요? 매출이 적어서? 아니요. 메뉴가 구려서? 아니요. 이 브랜드는 지난 22년간 무려 3번이나 팔려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업 가치는 2배씩 뛰었죠. 스타벅스도 못 겪은 매각의 롤러코스터. 그 안에서 커피 한 잔 가격은 어떻게 바뀌었고 가맹점주는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한 잔 5,000원 뒤에 숨어있던 450억 원짜리 거래 장부를 펼쳐보겠습니다. 1998년 서울 강남역 지하 상가, 지하 1층 약 14평 남짓한 작은 공간. 이곳에선 매일 아침 7시 불이 가장 먼저 켜졌습니다. 두 청년이 허리 숙여 유리창을 닫고 원두를 직접 갈아 준비를 시작하던 이곳은 바로 대한민국 커피 문화를 바꿔놓은 할리스 커피의 첫 번째 매장이었습니다. 당시 커피라면은 보통 다방 커피, 믹스 커피가 전부이던 시절이었죠. 스타벅스는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고 에스프레소란 단어조차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강훈과 김도균 이 두 창업자는 그런 한국 시장에 정통 유럽식 커피 문화를 도입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데요. 강훈은 신세계에서 스타벅스 한국 론칭 TF에 속해 있었고 실제로 미국 본사에서 바리스타 교육까지 받았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외환위기로 스타벅스 도입이 무산되자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1,500만 원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커피업계의 꿈을 품은 김도균과 함께 이 작은 매장을 열게 된 것이죠. 이들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할리스는 문화지성 로맨스가 공존하는 공간을 꿈꿨고 실제로 그 공간에선 연인들의 고백, 직장인의 미팅, 학생들의 발표 준비가 함께 이루어졌고요. 무엇보다 당시만 해도 생소하던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죠. 그렇게 창업 5년 만에 할리스 커피는 전국에 약 50개의 매장을 열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토종 커피 브랜드의 자존심, 국산 1호 에스프레소 브랜드로 우뚝 선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두 창업자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는데요. 2003년 할리스를 CJ 플래너스에 매각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죠. 강훈은 이후 카페베네를, 김도균은 탐앤탐스를 각각 창업하게 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토록 공들여 만든 브랜드 고작 5년 만에 팔아버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들이 대박을 쳤기 때문이라고.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대기업 자본 없이는 더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할리스는 더 이상 창업자의 브랜드가 아닌 기업의 자산으로 변하게 됐다는 점이죠. CJ는 시스템을 잘 아는 회사였습니다. 표준화와 규모의 경제 이 두 가지를 빠르게 도입하며 할리스의 체질을 바꿔나갔습니다. 가맹점 운영 매뉴얼은 더욱 정교해졌고 원두 공급과 물류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정비됐고요. 이러한 안정성과 관리력 덕분에 할리스는 기하급수적으로 점포를 늘려가기 시작하는데요. 2007년 100호점 돌파, 그리고 2009년엔 200호점을 넘어섭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요 상권에 입점했고 지방 대도시에서도 할리스라는 이름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죠. 할리스는 이제 더 이상 벤처 커피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안정적인 대기업 커피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안정감이 문제였습니다. 매출과 점포수는 늘었지만 메뉴나 매장 분위기도 차별성이 없었고요. 할리스는 이제 그냥 무난한 커피숍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당시 경쟁사들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타벅스는 매 시즌 한정 메뉴와 굿즈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았고요. CJ의 형제 브랜드인 투썸플레이스는 디저트를 앞세운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그러는 동안 할리스는 눈에 띄는 마케팅도 없었고 스스로의 정체성도 굳건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의 존재감이 약해지자 그 빈틈을 투자은행들이 노리기 시작하는데요. 브랜드 팬덤은 약해졌지만 매출과 점포수는 여전히 꾸준히 올라가는 중이었기에 기업 가치만 보면 꽤 매력적인 매물로 비춰졌던 것이죠. 결국 2013년 IMM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국내 대표 사모펀드가 당시 총 할리스 커피를 450억 원에 인수하게 됩니다. 할리스는 다시 한번 주인이 바뀌죠. 이제 브랜드 감성보다는 재무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로 전환되는데요. AMMP는 가맹점과 직영점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데요. 수익성이 높은 핵심 상권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으로 관리하고요. 상대적으로 회전율이 빠른 지역은 가맹점으로 확장해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최대화하는 모델을 구축했죠. 그 결과 2013년 기준 384개였던 할리스 매장은 2016년엔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순위 4위를 차지하고요. 2020년엔 585개를 넘어서죠. 매출도 크게 늘어나는데요. 2013년 682억 원이던 매출액은 2015년 1,000억 원을 돌파하며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매출액 순위 5위, 순이익 순위 3위를 차지하죠. 2020년엔 매출액 1,405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하게 됩니다. 수치만 보면은 성공이었는데요. 사모펀드는
목표했던 수익률을 거의 달성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엑시 레디라는 문구가 붙은 보고서가 작성될 정도였죠. 그런데 마침내 2020년 IMMP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회수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KG그룹이었는데요. 스타트업도 외식 전문 기업도 아닌 결제 플랫폼과 IT 인프라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복합 기업이었습니다. 결국 KG는 IMMP가 보유하고 있던 할리스 지분 93.8%를 총 1,450억 원에 인수하죠. IMMP 입장에서 성공적인 엑시트로 기록되게 됩니다. 사실 KG는 그 이름이 커피 업계에서 익숙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KFC를 인수해 외식 사업에 발을 들인 경험이 있었죠. 그들은 할리스를 단순한 프랜차이즈가 아닌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씁니다. 그 첫 신호탄은 바로 브랜드 리브랜딩이었는데요. 2024년 11월 할리스는 조용히 자신의 이름에서 커피라는 단어를 지워버립니다. 이제 브랜드명은 단순히 할리스 왕관 모양의 엠블럼은 유지하되 로고는 붉은 톤으로 더욱 강하게 강조되었고요. 슬로건도 바뀌었죠. 커피를 마시는 순간이 아닌 일상 속의 즐거움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관 변경이 아니었는데요. KG가 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음료 브랜드를 넘어 고객의 일상에 파고드는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확장이었습니다. 이제 할리스에서는 앱으로 주문하고 키오스크로 결제하고요. KG그룹의 계열사인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등의 인프라를 접목해 스마트 오더, 딜리버리 연동, 비대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이를 통해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죠. 매장도 변했는데요. 1인 좌석 강화, 반려동물 동반 매장 확대, 그리고 교회형 매장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까지 도입됐습니다. 할리스는 그동안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던 브랜드 이미지를 벗고 더 빠르게, 더 간편하게, 더 유연하게 소비자 곁에 다가서려고 하죠. 2024년 기준 할리스는 전국에 521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그중 97개는 직영, 424개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1,437억 원,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매출 순위로는 7위권. 하지만 KG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는데요. 2025년까지 매출 5천억 원 매장 수천 개, 직원 3,000명 고용이라는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를 내걸었죠. 해외 진출도 준비 중인데요.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K카페 콘셉트로 매장을 열었고요. 향후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진출을 확대하려는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2025년 5월 KG는 서울 KG타워에서 가맹 창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할리스는 창업 총 비용, 로열티, 상권 분석, 맞춤 컨설팅 등 예비 창업자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으려 했는데요. 또한 직영점의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며 브랜드의 퀄리티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죠. 2023년 할리스 커피는 어느 때보다 겉보기에는 정상이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매장 리뉴얼, 멤버십 데이터 강화까지 숫자로 보면은 꽤 괜찮아 보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브랜드를 흔드는 균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리스 본사에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유는 가맹 계약에 포함된 과도한 제한 조항들 때문이었죠. 영업지역 강제 이전, 회계자료 무조건 제출, 광고, 판촉비 일방 부과, 계약 종료 시 즉시 채무 변제, 그리고 계약 후 2년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영업 금지 조항까지 겉으론 브랜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처럼 보였지만 공정위는 이를 가맹점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으로 본 것이죠. 결국 본사는 계약서를 수정해야 했고 브랜드 운영의 한 축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같은 해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 명이 투명한 일회용 컵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합니다. 이 컵 시중에서는 34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할리스 가맹점주는 본사에서 무려 134원에 납품받고 있어요. 본사는 품질 유지와 브랜드 통일성을 위한 비용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장에선 얘기가 달랐죠. 이 정도 마진이면 점주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숫자는 올라가도 제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더 깊어졌습니다. 편리함을 내세워 도입한 키오스크도 논란이 됐는데요. 보통은 작은 사이즈부터 배열되지만 할리스의 키오스크는 반대로 벤티, 그란데, 레귤러 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첫 번째 버튼을 무심코 누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사실상 무의식적으로 대용량을 유도한 UX 설계였던 셈이죠. 소비자 단체는 이를 다크 패턴이라 지적했고요. 소비자 입장에선 몰래 더 비싼 걸 유도한 것도 아니냐는 불쾌함이 남았습니다. 2025년 1월 한 소비자가 매장에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보던 중 이거 얼마 전보다 200원 이상 오른 거 아니야? 하고 의아해합니다. 실제로 일부 인기 메뉴를 제외한 상당수 음료가 인상됐지만 그 어떤 사전 공지도 공식 안내도 없었는데요. SNS에도 홈페이지에도 조용했고 언론 보도조차 없었죠.
본사는 주력 제품 가격은 동결했고 일부 제품만 소폭 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언제 올렸냐는 의문이 더 컸던 순간이었습니다. KG는 분명 과거와는 다른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을 접목해 브랜드를 젊게 만들고 매장을 단순한 카페가 아닌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재구성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도 남아있는데요. 브랜드에 대한 신뢰 회복, 가맹점과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격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할리스가 마주한 구조적인 리스크입니다. 디지털이라는 새 옷을 입은 할리스, 이 선택이 진짜 혁신의 시작이 될지 혹은 또 한 번 매각을 위한 포장일지 그 결말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의 할리스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무난하지만 특별함은 없는 브랜드로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브랜드의 변화를 함께 지켜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